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디톨로지, 창조는 편집이다 입니다. 김정훈 작가님이시고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자신만의 새로움을 창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 와, 100만 부 돌파 기념이네요. 그리고 하드커버로 스페셜 에디션으로 또 발매가 된 것 같고요. 김정은 교수님 책을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번 에디톨로지는 이 전에 소개해드린 것보다는 더 전에 발매가 됐던 책입니다. 개정판을 내신 거죠. 이제 목차부터 확인을 하고 바로 흥미로운 김정훈 교수님의 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판을 내며 산업혁명이 아니다. 지식의 편집혁명이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AI의 등장은 새로운 지식의 탄생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조금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AI는 새로운 지식의 등장이 아니에요. 제 기준엔 새로운 지식이라기보단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잘 가공하고 목적에 맞춰서 잘 편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프롤로그, 편집된 세상을 에디톨로지로 읽는다. 자, 이것도 소제목들이 좀 많아서 큰 장들만 제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장은 지식과 문화의 에디톨로지입니다. 그래도 조금 살펴보자면 지식 권력은 더 이상 대학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이 좀 눈에 띄네요. 요새 대학 진학률이 예전보다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현장에 조금 있습니다만 중고등학생들 그 친구들이 자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목적 때문에 자퇴를 해서 외국에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거든요. 물론 당연히 외국 유학뿐만 아니라 검정고시를 통해서 더 빨리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정말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 보여요. 대학에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쥐 때문이다. 왜 쥐 때문에 천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정말 흥미를 끄는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자, 편집 가능성이 있어야 좋은 지식이다. 와, 이것 또한 흥미롭네요. 예능 프로그램은 자막으로 완성된다. 와, 역시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입니다. 연기력이 형편없는 배우도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을 단순히 그냥 주장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제시를 분명히 해주실 거란 말이죠, 작가님이. 그래서 더더욱 흥미롭습니다. 자, 관점과 장소의 에디톨로지. 이것은 2장입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믿는다. 아닐 수도 있겠죠. 창문 자체가 이제 저는 창문을 볼 때마다 프레임이라는 말이 계속 생각나서, 그러니까 이 창문을 보면은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그 창문 밖에 있는 것밖에 못 보죠. 그리고 그 안에 갇힌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창틀 안에 갇혀 있는 모습만 보게 되니까 좀 프레임이 자꾸 생각납니다. 예전에 프레임이라는 책도 소개를 해드렸죠.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권력은 선글라스를 쓴다. 큰일 났네. 오늘 뭘 소개해드려야 할지
저의 군침을 막 끄는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3장 가겠습니다. 마음과 심리학의 에디톨로지. 20일 개인은 편집된 개념이다. 오, 개인은 편집된 개념이다. 나는 내 기억이 편집된 결과다. 우리는 왜 백인에게는 친절하고 동남아인에게는 무례할까? 아, 이거 좀 자극적이네요. 부정해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거나 한다면 나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편집될 뿐이다. 자, 에디톨로지 계속해서 편집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미국은 국가로 편집되는 국가다. 이 국가의 가짜가 제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국가로 편집되는 국가다 할 때는 그 가정할 때 가짜예요. 뒤에서는. 근데 앞에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좀 안 좋아서. 궁금한데 제가 만약에 소개를 할 수 있게 되면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심리학의 발상지 독일에서 심리학은 흥행할 수 없었다. 야, 이것도 궁금하네요. 독일에서 학위를 이수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프로이트는 순사기꾼이었다. 프로이트를 아시는 분들은 프로이트가 사기꾼이었다라는 제목을 보고 안 읽으실 수 없을 겁니다. 자, 학문기 고착의 일본인과 국왕기 고착의 한국인. 야, 이것도 진짜 모르겠다. 이 제목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굉장히 또 그 유머러스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신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끝으로 에필로그.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아주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이 제목이 있는데 김정훈 작가님께서 이 제목으로 다른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에필로그에서 보게 되네요. 스페셜 브록. 내 서재는 편집실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목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프롤로그와 1장 첫 번째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편집된 세상을 에디톨로지로 읽는다. 영어나 유럽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주변부 지식인으로 살면 가끔 참 억울한 일이 생긴다. 내가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서구의 유명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바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경우다. 나는 다음 두 가지 사건이 참 서러웠다. 첫 번째는 독일 통일과 관련된 일이다. 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통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안다. 독일 통일은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었다. 동구권과 소비에트의 몰락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은 사실 아주 우습게 시작되었다. 귄터 샤보브스키라는 동독 공산당 대변인이 여행자 유화에 관한 임시법안을 발표할 때였다. 독일어에 서툴렀던 외국 기자가 언제부터 그 법안이 유효하냐고 묻자 샤보브스키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즉시라고 대답했다. 아주 사소한 말실수였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은 지금부터 즉시 서독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송고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동베를린 주민들은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관문인 체크포인트 찰리로 몰려나왔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던 경비병들은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주고 뒤로 물러났다. 베를린 장벽은 이렇게 황당한 말실수로 무너진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무너질 장벽이었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훨씬 격렬하고 잔혹하게 무너졌을 것이다. 독일 통일 후 20년 가까이
나는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다들 그저 재밌으라고 하는 농담으로만 여겼다. 그런데 2009년 10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베를린 장벽은 기자들의 질문으로 무너졌다라는 기사가 독일 통일 20주년 특집으로 나왔다. 내가 매번 설명하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 그러자 한국 신문에서도 바로 그 기사를 받아 여기저기서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 TV에서는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 20년이 지나도록 내 이야기는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의 권위 있는 신문이 한 번 보도하니 바로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다. 내 입장이 되어보라. 정말 환장한다. 두 번째는 스티브 잡스에 관해서다. 나는 오래전부터 창조는 편집이다 라고 주장해왔다. 21세기의 가장 창조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스티브 잡스의 탁월한 능력은 따지고 보면 편집 능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 주장에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저 스티브 잡스에 관해 난무하는 구라 중 하나로 여겨졌을 뿐이다. 사실 객관적 척도가 있을 수 없는 인문학적 주장은 듣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이런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뭔가 탁 꽂히고 통과하는, 관통하는 그 문장들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펙트가 없으면 아무리 우겨도 안 듣는다.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죽자 아웃라이어, 블링크 같은 책으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미국 작가가 편집이야말로 스티브 잡스식 창조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디자인이나 비전이 아닌 기존 제품을 개량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스티브 잡스의 창조적 능력을 편집 능력과 연관시켜 말하는 게 아닌가. 이건 독일 통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분통 터지는 일이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 혹시라도 혹시라도 높아심에 제가 작가님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뭔가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나의 연구 결과가 맞았다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안 듣고 왜 남이 말하니까 들어? 당연히 서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업으로 삼고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솔직히 글래드웰이 나처럼 한국어로 책이나 기사를 썼다면 나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만을 상대로 하는 나와는 출판 시장의 규모가 다르다. 물론 내 책도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번역 출간되는 그의 책과는 비교가 안 된다. 내가 플라이급이라면 그는 헤비급이다. 아무리 내가 수년간 우겨왔어도 그가 한 번 이야기한 것과는 그 파급 효과가 질적으로 다르다. 이건 몸무게 무겁다고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영어권, 특히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힐끔대야만 비주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인의 슬픔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지식의 종속이다. 지식 체계 구축의 기본 단위인 개념 하나 스스로 만들 수 없다면 창조 사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개념만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한 지식의 종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 에디톨로제. 먼 훗날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영어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또 이 교수님의 또 익살스러운 면이 보이죠. 왜 내가 말하는 건 안 듣고 영어 쓴다고 백인이라고 해서 저 사람 말은 들어줘? 그래? 어쨌든 내가 그럼 먼저
이 단어 어떤 명칭을 정할게. 영어로. 그러니까 너네 다 써. 너네 영어 좋아하잖아. 전 너무 좋아요. 저는 교수님 너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창조는 곧 편집이라는 의미다. 내가 주장하는 에디톨로지, 즉 편집학은 글래드웰 같은 작가가 어설프게 주장하는 에디팅과는 차원이 다른 이론이다. 자, 한 수 더 위라는 말씀이죠. 에디톨로지는 그저 섞는 게 아니다. 그럴듯한 짜깁기도 물론 아니다. 편집의 단위, 편집의 차원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인식의 패러다임 구성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에디톨로지는 2006년 와세다 대학의 객원 연구원으로 지낼 때부터 생각한 주제였다. 창조 방법론을 쓰고 싶었다. 당시 일본 문화는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일본 학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중 한 명은 가라타니 고진이다. 그는 일본 문화를 저수지 문화라고 표현한다. 모든 문화가 저수지 물처럼 밀려와 고인다는 의미다. 고진은 일본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도 안 받아들인다. 라는 기막힌 문장으로 일본 문화를 정의한다. 야, 이것도 너무 좋네요. 참. 일본이 사용하는 문자도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 세 종류다. 세 문자의 구성 원리는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들어온 의미 체계는 한자로, 서구에서 들어온 의미 체계는 가타카나로,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형성된 자신들의 의미 체계는 히라가나로 각 맥락에 맞게 표기한다. 그 원칙도 때에 따라 달라진다. 문자가 그렇다 보니 문법도 당연히 간접 화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느 맥락에서 온 것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을 말할 때도 단언하는 법이 없다. 항상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 자신의 생각조차 상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래저래 일본은 편집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항상 뭔가 얘기할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좀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을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요즘에는 좀 나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받는 게 무서워서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끝내버리니까, 네, 그런 입장으로 끝내버리니까 그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짬뽕보다는 짜장면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다는 저는 오늘 짜장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짜장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괜찮아 보여요. 정말 심각하고 정말 진중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발언이나 결정을 제외하고는 좀 간단한 것들부터라도 확실하게 얘기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고진이 글로벌하게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면 마스치오카 세이고는 일본 내수용 대표 지식인이다. 지독하게 책을 파는 사람이다. 책을 판다는 게 책을 정말 판매, 세일즈 하시는 건지 책을 파고들어서 깊게 탐구하시는 분인 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나의 에디톨로지는 편집공학이라는 그의 개념에서 출발했다. 당연히 파고드는 분이시겠죠. 물론 그의 편집공학과 내가 말하는 에디톨로지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편집공학이라는 그의 개념을 듣는 순간 그때까지 고민하던 창조 방법론에 관한 고민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다. 세이고는 아예 일본을 편집 국가로 정의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장례식은
절에서 하는 일본은 세계의 모든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다. 이것도 독특하네요. 뿐만 아니다. 세계의 좋은 것은 죄다 모아놓는다. 에펠탑을 흉내낸 엉성한 도쿄타워가 에펠탑보다 더 높다고 자랑한다. 도쿄의 대규모 인공섬 오다이바이에는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축소에 만들어 놓고 좋아라 한다. 한국에서라면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을 일들이 일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그게 일본이다. 이 토고토리, 즉 좋은 것은 기꺼이 취한다는 일본식 문화 편집 방식이야말로 일본의 정체성이라고 세이고는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아예 방법으로서의 일본을 주장한다. 일본 문화에는 특별한 주제가 없다는 거다. 따라서 특별한 내용의 일본 정체성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서로 다른 것들이 대립이나 갈등 없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바로 그 편집 방법에 일본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다. 2006년 마스오카 세이고와 가라타니 고진의 글을 읽으며 시작된 에디톨로지가 8년이 지난 오늘에야 빛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 구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이 되었다. 내 생각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에디톨로지는 지금까지 내가 쓴 책 가운데 가장 진지하게 몰입한 책이다. 마무리하기도 쉽지 않았다. 일본에서 혼자 3년을 지내지 않았다면 결코 끝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지식과 문화의 에디톨로지에서는 마우스의 발명과 하이퍼텍스트가 핵심 주제다. 마우스라는 도구의 발명이 인간 의식에 가져온 변화를 중심으로 지식과 문화가 어떻게 편집되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2부 관점과 공간의 에디톨로지에서는 원근법을 중심으로 공간 편집과 인간 의식의 상관관계를 다뤘다. 원근법의 발견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간을 다루는 역사학에 밀려있는 공간학 혹은 공간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해 생각해봤다. 마지막 3부 마음과 심리학의 에디톨로지는 심리학의 본질에 관한 설명이다. 먼저 심리학의 대상이 되는 인간, 즉 개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편집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아동과 청소년이란 개념의 탄생 과정, 즉 개인의 편집 과정의 역사 발전이라는 근대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정리했다. 아울러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성립과 몰락이 심리학이라는 근대 학문 형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메타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3부는 심리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지적 호기심이 있는 독자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간만에 몰입하는 독서의 기쁨을 느껴보길 바란다. 책을 쓰면서 논의의 깊이에 관해 참 많이 고민했다. 일단 무조건 쉽고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했다. 책을 비롯한 모든 문화 콘텐츠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철학이다.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쓸 까닭이 없다. 그러나 전문적인 주제를 다룰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워졌다. 아직은 내공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 있는 거다. 아무도 못 알아듣게 어렵게 쓰는 것이 가장 쉽다. 그러나 잘 읽히지 않거나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건너뛰고 읽어도 된다.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 각 장은 나름의 완결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곳 아무데나 펼쳐놓고 읽어도 무방하다. 책을 쓰는 내내 내 스스로 너무 즐거웠다. 알미 주는 흥분을 나이 50이 넘어서야 겨우 느꼈으니 지금까지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싶다. 내가 느낀 기쁨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과 공유할 수만 있다면 이젠 정말 아무 데서나 버럭하는 성격 따위는 버릴 거다. 그만큼 정성 들여 쓴
책이다. 자,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머릿말을 읽으면 이 책을 쓰신 계기,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파악이 되죠. 근데 생각보다 프롤로그가 좀 내용이 있었네요.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났더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서둘러서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페이지에 어떤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내용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다음 내용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왜 에디톨로지인가?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선택적 지각의 반대편에는 무주의 맹시라는 현상이 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으로 인지심리학계의 스타 교수가 된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주장하는 개념이다. 자, 무주의 맹시입니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피험자들에게 검은 옷의 선수 3명과 노란 옷의 선수 3명이 서로 농구공을 주고받는 짧은 동영상을 보여준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선수들 사이로 공의 움직임을 쫓아가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때 피험자들에게 노란 옷의 선수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정확히 세어보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진짜 실험은 다른 쪽에서 시작된다.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는 동안 커다란 고릴라가 화면 오른쪽에서 천천히 나타난다. 가운데로 걸어 나온 고릴라는 정면을 바라보며 가슴을 두드린다. 그러고는 서서히 왼쪽으로 걸어가 사라진다. 화면이 정지된 후 사람들에게 노란 옷의 선수들이 몇 번이나 공을 주고받았는지 물어본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원래 의도했던 질문을 던진다. 화면에 나타난 고릴라를 봤는가? 실험 결과는 놀랍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못 보았다고 답한다. 패스 횟수를 확인하라는 과제가 없었다면 모두 고릴라를 봤을 것이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패스 횟수를 세느라 화면 가운데서 가슴을 두드리며 포효하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차브리스와 사이먼스는 동일한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실시했다. 인종, 성별, 직종, 계층에 상관없이 매번 50% 이상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교나 기업에서 강연할 때마다 나도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며 직접 실험해 보았다. 역시 절반 이상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실험 내용을 설명한 후 고릴라가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주면 자신이 방금 본 화면과 다른 것이라고 우기기까지 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거를 지금 보면서 어떤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어느 쪽으로 쏠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볼만한 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심지어 너무 놀랍게도 거의 반, 반과 반이 나뉠 정도로 반은 봤지만 반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반이 보고 반이 못 봤다면은 되게 많은 어떤 비율인 것 같아요. 못 본 사람들도. 그러니까 세상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의 관심을 어딘가로 쏠리게 하고 우리가 정작 봐야 할 것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그런 의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진실을 보지 않았으면 해서 오히려 관심을 끌게 만드는 것을 진실과 정반대의 것을 보여주면서 또 관심을 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개하면 너무 뿌듯하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기업의 임원들일수록
고릴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기업의 임원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고릴라를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와 다른 어떤 상황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장사가 잘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느라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실제로 써있는 말입니다. 책에. 한 방에 훅 간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애플의 아이폰이 한국에서 처음 판매될 때의 일이다. 아이폰이 본격 판매되기 몇 달 전 삼성전자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다. 아이폰이 들어오면 삼성의 휴대전화는 한 방에 훅 간다고 엄포를 놓았다. 당시 내 생각은 실제로 그랬다. 인간관계가 그다지 신통치 않아 혼자 IT 기기를 가지고 노는 게 취미인 내게 아이폰은 그토록 기다렸던 신기술이었다. 개인 일정이나 데이터가 들어있는 PDA와 휴대전화를 동시에 들고 다니자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이 둘을 합친 PDA 폰이 있기는 했지만 영 어설펐다. PC용 윈도우를 휴대전화용으로 줄여주는 아주 성의 없는 운영체계였다. 엄청 자주 버그가 났다. 매번 모아둔 자료가 순식간에 다 날아갔다. 화가 난 나머지 PDA 폰을 벽에 집어 던진 적도 있다. 대책 없이 분화되어가는 IT 기기들의 컨버전스가 필요하다며 가는 곳마다 부르짖던 내게 아이폰의 출현은 정말 감동이었다. 한국에 아직 들여오지도 않은 아이폰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자 한 임원이 못 견디겠다는 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아이폰을 다 분해해서 조사해봤다. 겁낼 것 전혀 없다. 삼성 휴대폰에 기술적으로 전혀 상대가 안 된다. 게다가 주요 부품은 대부분 우리 삼성 거다. 전문 용어를 늘어놓으며 설명하는 그에게 난 바로 꼬리를 내렸다. 몇 달 후 아이폰이 상륙했다. 그때 삼성의 휴대전화는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한 방에 훅 갔다. 뒤늦게 옴니아를 내고 쫓아가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옴니아는 정말 최악이었다. 최근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갤럭시 시리즈를 내놓으며 쫓아가지만 여전히 뭔가 아쉽다. 나는 갤럭시 노트의 전기종을 처음부터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애플에 비해 여전히 2% 부족하다. 기술 부족이 아니라 감각의 부족이고 미학의 차이다. 삼성은 그래도 훌륭하게 잘 방어한 편이다. 기세 등등하던 노키아는 어떻고 모토로라는 또 어떤가? 다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고릴라를 보기는 했지만 못 봤다는 말이다. 봤는데도 못 봤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이토록 빈번히 일어난다. 눈앞의 과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는다. 주머니마다 여러 대의 IT 기기를 넣고 다녀야 하는 소비자들이 너무 불편하니 하나로 좀 합쳐질 수는 없냐며 화면 속 고릴라처럼 삼성, LG의 눈앞에서 가슴을 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말이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다. 그러나 이 첫 단계부터 선택적 지각이나 무주의 맹시와 같은 왜곡된 현상들이 이미 나타난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지식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다. 자극이 되면서 나 뭐 해야지? 나 뭐 배워야지? 나 뭔가 뭐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겠죠? 사안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소리다. 받아들인 자극은 정보를 구성하고 그 정보는 서로 연합하여 지식으로 발전한다. 메타 지식과 지혜의 차원도 있다. 이는
내가 앞으로 설명하려는 에디톨로지 주요 내용이다. 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 꼭 뭔가를 만들어낸다.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하잖아요. 네,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는 것. 창조주가 되는 것. 하지만 창조는 어쩌면 편집일 수도 있다라는 네, 이런 생각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편집이라도 잘하자. 이것만 잘해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의 책 김정훈 작가님, 김정훈 교수님의 책이었습니다. 에디톨로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방송은 AI가 책을 읽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 발음 실수, 버벅임 엄청 많습니다. 그것조차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칭찬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셔서 정말 저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댓글로 주시는 분들이 더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으신데 사실 그냥 저에게 줄 가치를 못 느껴서 댓글을 안 다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주세요. 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